광개토대왕 374에서 412, 제391에서 410은 18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 소수림왕과 고구경왕이 갖추어준 바탕에서 대정복 전쟁을 수행하였다. 국경 북쪽으로 연나라와 남쪽으로 백제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에까지 고구려의 튼튼한 힘을 과시하며 자신의 지경을 넓혔으며 숙신과 동부여마저 그 위력 앞에 떨게 하였다. 그가 이룬 최강 고구려는 아들 장수왕에 이르러 절정을 치닫는데 그 같은 고구려의 화려한 면면은 광개토왕비의 비문으로 남아 오늘날 우리에게 여실히 전해진다. 39년의 짧은 생애 동안 그가 이룩한 이 공적은 서양의 정보광 알렉산드로스와도 비견되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왕의 은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위엄은 온 세상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자 백성이 모두 생업에 힘쓰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풍족해졌으며 온갖 곡식이 가득 익었다. 그런데 하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나 보다. 39세의 세상을 버리고 떠나시었다. 광개토왕 비문에서 이 왕의 생애만큼이나 뛰어난 기석. 왕이라고 다 같은 왕이 아니다. 왕 중에 왕이 있다. 우리 역사에서는 그 왕 중의 왕이 고구려의 제19대 광개토대왕이다. 공적만큼이나 그 생애를 적은 기석 또한 널리 알려져 있다. 어쩌면 삼국사기 같은 역사서에 남은 내용보다도 더 풍부할 뿐만 아니라 그 글도 응원하다. 바로 지금 중국 땅지반에 서 있는 광개토왕비이다. 그래서 그를 기석으로 남은 왕이라 불러 이상하지 않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아마도 5세기 무렵 고구려 당대의 최고 문장가가 온갖 심혈을 기울여 지은 문장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 비는 장수왕 3년 414년에 세워졌다. 광개토대왕이 죽고 2년 뒤의 일이었다. 기석의 높이는 6.39m, 글자는 모두 1775자 정도 되는데 이 가운데 150여 자는 판독이 되지 않는다. 일찍이 역사학자 민영규 선생은 무서운 문장력이다. 어느 한 구절, 전후 사방으로 치밀하게 그 역학 관계가 계산되지 않은 구석이 없다라고 칭송하였다. 그 배경에는 고구려의 국력이 최고조에 달한 이때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회 분위기와 고양된 역사의식이 깔려있으리라는 점도 첨부된다. 사실 그러다 보니 초안을 중국의 문장가에게 보여 윤문하였으리라는 추측까지 나올 정도이다. 나아가 비문의 글씨에 매료되는 사람도 있다. 서예가 김은현 선생은 이 비문의 글씨를 모방하여 새로운 자기 서체를 개발했는데 흔히 호태왕비체라 부른다. 호태왕은 광개토대왕을 줄여 부르는 이름이다. 광개토대왕은 18세의 왕의 자리에 올라 그 은택이 하늘까지 미쳤을 뿐만 아니라 위엄은 온 세상에 떨쳤다고 비문은 한껏 대왕을 칭송하고 있다. 그런데 하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아 39세의 세상을 버리고 떠나시었다며 안타까워한다. 흥미롭기로는 광개토대왕의 비문이 동명성왕 주몽의 탄생 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연제 2회 고주몽 편을 보기 바람 비문을 지은 이가 주몽을 천재의 아들이라 부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다 보면 광개토대왕도 천재의 자손임에 결코 부족함이 없음을 강조하려 한 뜻을 곧장 알아차리게 된다. 이때까지의 후손 가운데 특히 그렇다는 말이기도 할 게다. 이삼국 사기에 나타난 광개토대왕과 그의 시대. 광개토대왕의 이름은 담덕이고 고구경왕의 아들이다. 완전한 묘호는 국강상 광개토경평한호태왕이다. 이를 줄여서 광개토대왕, 호태왕으로 부르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광개토대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제1시의 칭호는 영락대왕이었는데 영락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최초의 연호로 알려져 있다. 광개토대왕이 태어난 해는 소수림왕 4년, 곧 374년이었다. 소수림왕은 광개토대왕의 큰아버지인데 자타가 공인하듯 초기 고구려를 반석에 올려놓은 왕이다. 소수림왕이 아들 없이 죽자 동생인 고구경왕이 왕위에 올랐으며 이왕 3년 곧 386년에 12세의 나이로 광개토대왕은 태자가 되었다. 나면서부터 허우대가 컸으며 뛰어나고 활달한 뜻이 있었다고 삼국사기는 전하여준다. 광개토대왕의 사적을 적고 있는 삼국사기에는 왕의 활약이 크게 두 방향에서 적혀졌다. 하나는 백제와의 치열한 영토전쟁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국 후현과의 분쟁이었다. 즉위하자마자 백제의 10개 성을 쳐서 빼앗았고 왕 4년까지 매년 백제와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한강 이남까지 고구려의 영토를 늘렸다. 한편 왕 9년 이후에는 후현과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이때 후현의 왕은 모용성이었는데 처음에는 우세한 군사력으로 고구려를 압박하였으나 고구려는 왕 11년 이후 전세를 가다듬고 착실한 공격 작전을 펴 점차 주도권을 잡아나갔다. 왕 14년 모용성을 이어 후현의 왕이 된 모용이가 요동으로 쳐들어왔을 때는 성이 함락당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으나 끝내 성을 내주지 않고 지켜냈다. 이 일 이후 모용이는 백성의 신임을 잃고 살해되어 후현이 망했으며 뒤를 이어 모용은 이 북년을 세우자 비로소 화친의 관계를 맺었다. 그야말로 고구려의 끈질긴 힘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광개토대왕은 주기 18년 곧 408년에 왕자 거련을 태자로 삼았다. 나중에 장수왕이 되는 바로 그이다. 사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라 광개토대왕의 시대를 이렇게만 정리해놓고 보면 다소 심심하다. 대국의 건설자가 겨우 백제와 후현과만 싸우다 일생을 마쳤단 말일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광개토왕 능비로 돌아가야 한다. 자칫 왜곡될 뻔했던 광개토왕 능비의 한 구절, 광개토대왕이 살아서 쓴 영락대왕이라는 이름을 알려주는 것도 기석에서이다. 그러면서 이 기석의 첫 부분에는 매우 감격적으로 그의 일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해주었다. 왕의 은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위엄은 온 세상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자 백성이 모두 생업에 힘쓰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풍족해졌으며 온갖 곡식이 가득 익었다. 그런데 하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나 보다. 39세의 세상을 버리고 떠나시었다. 왕의 은택과 위엄, 부강하고 풍족한 나라를 이렇게 간명하게 쓰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이때는 서기 5세기 초이다. 한문의 쓰임이 그다지 자유롭거나 널리 퍼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 문장에서 마지막에 세상을 버리고 떠나시었다의 원문은 안가기국이다. 여기서 안가를 직역하면 임금의 수레가 늦는다고 하게 되는데 왕의 죽음에 붙이는 무척 높은 수준의 말꿈입니다. 이런 문장 구사력은 우연의 소산이 아니다. 당대 고구려의 문명이 국력의 신장과 함께 이렇게 올라와 있었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광개토왕 능비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다음의 짧은 문장이다. 백제와 신라는 옛적부터 고구려의 조공을 바쳐왔다. 16년에 외나라가 쳐들어오자 고구려는 바다를 건너가 외를 쳐부쉈다. 그런데 백제가 외와 연합하여 신라로 쳐들어가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려 했다. 6년 곧 병신년의 왕이 몸소 군대를 이끌고 백제를 토벌했다. 이를 원문으로 보면 모두 사식사자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삼자가 지워져 있다. 백잔, 라는 부분이다. 세 글자를 복원하여 번역하면 위에 인용해서 바로 친 부분이 된다. 백잔은 백제를 낮추어 부른 말이고 마지막 라는 그 앞에 신을 넣어 신라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두 자는 연과 침이다. 그래서 연합하여 신라를 쳤다고 번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글자를 처음으로 채워 넣은 이는 정인보 선생이었다. 그렇다면 이를 두고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되었다는 것일까? 일제강점기의 일본 학자들은 16년에 외나라가 쳐들어오자 고구려는 바다를 건너가 외를 쳐부쉈다.
그런데 백제가 왜와 연합하여 신라로 쳐들어가 그들의 백성으로 삼으려 했다는 대목을 세 글자가 없는 상태에서 10여 년에 왜나라가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신라를 치고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번역하였다. 이것은 꼭 이 무렵 일본이 김해 지역을 식민 통치했다는 임나일본 부서를 입증하려는 저들의 조급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면서 지워진 세 글자를 제멋대로 백제와 신라라고 보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렇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자신이 주기하던 해인 10묘년 곧 391년에 왜나라와의 해상전에서 이겼다. 그런데 왜나라와 가까운 백제가 그들과 연합하여 신라를 쳤다. 그러자 광개토대왕 6년 곧 병신년 396에 신라를 돕기 위해 몸소 군대를 이끌고 가토벌했다. 삼국 사기에 나오지 않는 고구려와 일본 그리고 백제와 신라 사이에 숨막히는 외교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다 보니 사라진 세 글자를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 잘 훈련된 군인을 보내 비문에서 이 세 글자를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소문으로만 떠도는 이야기이고 소문이 어찌됐건 정인보 같은 눈 밝은 학자에 의해 본디 글자가 복원되어 지금 학계에서는 더 이상 이론이 없는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영락대왕으로 빛나는 고구려의 오색이 광개토왕릉비가 전해주는 영락대왕의 빛나는 업적은 이뿐만이 아니다. 고구려가 백제와의 싸움에서 이기며 영토를 넓혀간 사실은 이미 삼국 사기에도 여러 차례 나왔다. 비문에서도 이 같은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보이는데 이 밖에도 백제와 왜가 연합하여 신라를 괴롭히고 이에 대해 끊임없이 대왕이 신라의 구원에 손길을 뻗쳐준 일이 적잖이 기록되었다. 앞서 소개한 396년의 싸움 외에 바로 3년 뒤 신라의 왕은 고구려에 긴급히 도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때 신라의 왕이라면 내무왕이다. 그러자 왕은 은혜롭고 자애로워 신라왕의 충성을 갸륵히 여기고 신라 사신을 보내면서 왕의 계획을 돌아가 알리게 하였다. 다음 해 곧 경자년 400년에 왕이 보병과 기병을 합쳐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하게 하였다. 신라에 이르자 그곳에 왜군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고구려군을 보자 멀리 물러났다고 비문에서는 적고 있다. 이는 삼국 사기에 나오지 않는 기록이다. 숙신과 동부여를 친 일도 역시 대왕비에서만 나오는 사적이다. 영락 8년 곧 무술년 398년에 숙신을 쳐서 항복을 받고 남녀 300여 명을 잡아왔다. 이후로 숙신은 고구려의 조공을 바쳤다는 대목은 숙신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또한 영락 20년 곧 경술년 410년이었다. 동부여는 옛적의 추모왕의 손민이었는데 중간에 배반하여 고구려의 조공을 하지 않았다. 왕이 몸소 군대를 끌고 가토벌하였다. 고구려군이 부여성에 이르자 동부여에 온 나라가 놀라 두려워하며 항복하였다. 왕의 은덕이 동부여의 모든 곳에 두루 미치게 되었다. 이에 개선하였다는 대목은 동부여에 대해 알려주는 기록이다. 광개토대왕은 왜 자신의 이름을 영락이라 지었을까? 비문의 마지막에는 이런 일화가 나오고 있어 그 까닭을 짐작하게 해준다. 곧 그때까지 고구려에서는 왕릉에도 비석을 세우지 않고 있었다. 당연히 석 달릴 수밖에 없었겠다. 벌써 18분의 왕릉이 자리 잡을 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왕은 선조 왕들을 위해 묘 앞에 비석을 세우고 지키는 이를 기록하여 사고가 없도록 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규정을 만들었다. 묘를 지키는 이는 이제부터 서로 팔아 넘겨서는 안 되고 부유하니라 할지라도 또한 함부로 사들여서는 안 된다. 만약 이 법령을 위반한 자가 있으면 한 차는 형벌을 받을 것이고 산자는 자신이 묘를 지키도록 하라. 고구려의 19번째 왕으로 영토는 넓어질 만큼 넓어졌고 나라의 기강도 세워졌으니 이제 중요한 것은 영원히 이 영화를 누리고 지키는 일이다. 조상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나라를 대대로 크고 부강하게 이어나가자는 뜻이 광개토대왕의 이름 영락에는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는 비록 39의 짧은 나이로 세상을 떴지만 말이다.